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는 최대 70cm 이상, 전북 서부는 50cm 이상, 충남 남부 서해안은 최대 20c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7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652조 7천억 여야가 합의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 총액입니다. 정부 안보다 4조 2천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대신 쟁점 항목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도 3천억을 각각 증액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산은 법정 처리 시한은 많이 지났지만 오랜만에 정쟁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각 당 상황은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도 여러 정치인들과 정치권 현안 얘기 나눠봅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잔나비와 이수연의 메이드 인 크리스마스. 산타는 엄마 아빠들 중 하늘 타고 조지는 좋았지만 내겐 이맘때 되면 아직 들뜨는 걸 너 때문도 아니야. 울러 크리스마스라 외롭고 좋은 날 Oh darling kiss me baby 그냥 혼자 해본 말이야. 산타는 선물 같은 눈칫밥을 주고 케빈은 늙었지만 너도 기다렸잖아 아닌 척하지마. Only Christmas is okay. 울러 크리스마스라 외롭고 좋은 날 Oh darling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이연경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뭐 소식 전하기 전에 또 재난방송 주간사다 보니까 좀 재난 소식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 전남 영암군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집 앞 또 점포 앞 보행로, 지붕과 옥상에 쌓인 눈은 치워서 또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차량용 안전장구를 휴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선 무엇보다 오늘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는데 네. 예산안 드디어 합의가 됐고 이제 뭐 참 밀린 숙제, 방학 숙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좀 늦게 네. 됐지만 어쨌든 다행히 합의가 됐습니다. 예. 뭐 이 정도 성적이면 좋은 성적밖엔 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R&D 예산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한 탓에 좀 타결이 늦어졌습니다. 네네. 여야가 합의한 금액은요. 내년도 예산안이 652조 7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예. 윤재욱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 후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전체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부 안인 656조 9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네네.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대규모 R&D 예산을 감액을 했었는데 네.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할 수 있고 또 그 차세대 원천 기술 연구 보강 그리고 최신 그 기술에 대한 지원들을 위해서 네. 정부안보다는 6천억 원이 지금 순증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새만금 예산도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예산도 있었잖아요. 그 지역사랑 상품.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전에 3천억 원래 원. 삭감이었었는데. 네, 그거 이제 3천억 원이 반영이 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에 돌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내일 본회의에서 이 합의된 예산이 또 처리가 될 예정이고 또 652조 7천억 원인데 이게 또 기재부에서 그 시트지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네. 일일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거나 조금 네. 줄거나 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최종적으로 얼마인지는 아마 내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이 여부가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을지 네. 또 혹시 이견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가 임박한 것이라는 시그널이 보입니다. 예. 오늘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임고문단 회동을 끝으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듣겠다. 이제는 기냐 아니냐 뭐 결정하겠다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확정이 초읽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 말 정도가 되면 비대위원장 확정 방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오늘 오찬에는 신영균 상임고문단 명예회장을 비롯해서 황우여, 문희, 최병국, 신경식, 모교상, 김종화, 유준상 고문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네. 유흥수 고문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은 상황과 같다. 그러니까 등판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야지 예. 선거 지고 난 뒤에 아껴서 뭐하냐. 그래서 이 배 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식으로 중지가 모아졌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고 그렇죠. 국민의힘 상황을 12척이 남은 배라고 또 비유를 했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죠. 정치적 경험이 너무 없다라고 예. 하는
단점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과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문들도 걱정은 하지만 반대는 없었다. 아, 우려는 해도 예. 뭐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예.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모교상 고문도 정치판에 때 묻은 사람보다 오히려 무색 투명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젊은 세대들도 많이 호응을 해줄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비윤계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현재 당내 분위기로는 한동훈 장관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고요. 오늘 상임고문당을 회동해서 비대위원장 인선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비주류까지도 뭐 추대하자는 분위기로 간다면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고 뭐 중진들 그다음에 오늘 상임고문단까지 의견수를 마쳤고 더 이상 뭐 추가 의견은 듣지 않을 예정이다. 이제 뭐 가냐 안 가느냐 뭐 결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어제 발언이 있었고 뭐 오늘도 국회에 올 일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언과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반응들은 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문호 루신의 소설을 인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 정계 출사표를 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 말을 인용한 거였군요. 네, 예, 예. 우선은 그 한동훈 카드가 거론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얘기인데요.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너무 막 써버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결론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대위원장계의 대선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비슷한 평가입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 별의 순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별의 순간이 오면 이제 대선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좀 힘든 단계에 있지만 계기가 마련됐을 때 그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만큼의 추진력과 용기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아낀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좀 이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위원장이 여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예. 야당의 경우에는 전권을 줄 수 있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위에 대통령이 있어서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야당으로 좀 가보면 한동훈 장관과 붙고 싶다. 총선에서. 누군가요?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나와 보면 현실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아. 라고 얘기했고 예, 예. 지금의 인기는 거품일 뿐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진작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주목되는 발언 중에 하나는요. 심평 변호사가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점심 저녁에 걸쳐서 여러 군데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결정됐다는 거는 그럼 한동훈 장관도 오케이를 했다는 뜻이냐라는 네. 질문에 심평 변호사가 당연한 말씀이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윤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가깝다. 있는 분으로 알려진 그분이죠. 예. 그래서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 시점은 조율하고 있는 정도로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윤 대통령과 좀 친분이 있는 심평 네. 변호사까지 코멘트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지요. 네. 뭐 어떤 얘기가 오갈까 또 김부겸 총리의 어떤 얘기의 입장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호응을 할까 관심이 많이 갔는데 무슨 내용이 좀 오갔고 결론이 좀 나왔는지 궁금해요. 3이라는 숫자가 참 묘하죠. 예. 두 명이 편을 먹으면 한 사람이 고립되는 구조입니다.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고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려고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오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네. 해산물 요리가 주 메뉴인 점심 정식을 먹었다는데요.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등의 독자 노선으로 인해서 당내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막고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등과 단합을 꾀하는 명분과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물밑 대화 시도뿐만 아니라 당내 상황에 대해서 비공개 오찬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김부겸 전 총리는 다 통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주문했고 이재명 대표도 앞으로도 계속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와는 28일쯤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소식을 들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민주당 출입기자단에 전한 메시지를 보면 회동과 관련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새해의 신당 창당 계획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라는 자신의 말은 유효하다고 덧붙이면서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 예. 이거는 새해 신당 창당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렇죠. 거고 실망스럽다라고 두 사람의 만남을 평가했지만 여지는 또 남겨놨어요. 정치란 참 모르겠습니다. 연애랑 비슷한가요?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소명이 좀 됐습니까? 어쨌든 박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문제를 삼았고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엄호하는데 정책 질의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국토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장관이 나온 게 한 11년 만의 일이거든요. 이 박상우 후보자가 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등의 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LH 사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LH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관 특혜를 누렸다라는 의혹과 2005년에 아파트를 사면서 이른바 나온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의혹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를 좀 보면 LH가 이 후보자가 속해 있었던 신남방 경제연구회에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광고비를 7건에 2,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자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네. 회사 이름이 P&T 글로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LH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해서 전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예. 지금 후보자의 설명은 LH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위탁 사업을 받았던 인물과 퇴직을 하면서 함께 사업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관 카르텔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부정청탁으로 용역 결과를 왜곡한 게 카르텔인데 용역 수정 과정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입찰을 받은 시기도 퇴직을 하고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법을 지키지 않은 전관예우라는 게 있었냐. 불법으로 보이기도 혹은 아니기도 한 영역이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땐 카르텔이다라고 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뭐 국토 관련된 전문가다라고 네.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 같고 야권에서는 전관예우를 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네.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그 8월이었나요? 그때 네.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행인을 치어서 네. 사망까지 이르게 한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징역 20년 구형을 했는데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어떤 변을 내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다치게 했고 네. 구호 조치 없이 도주를 했었죠. 예.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다가 지난달 25일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신모 씨가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2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된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3개월 3주 만에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사건 결심 공판에서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신고도 안 했다. 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서 항의하고 농담 섞인 대화를 걸었다.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하라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었잖아요. 당시 행동 양상이 그 CCTV를 통해서도 공개되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네.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제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을 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예. 신모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웠을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죄하며 살겠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인지를 했다는 거죠, 사고. 그런데 약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휴대전화를 사고 난 다음에 왜 만졌냐? 예. 검찰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해서 차에 탄 것이다.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 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장을 이탈했던 건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시에 본인이 약물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참작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이런 변이 아니라 100번, 1000번, 그렇죠. 10,000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야 했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엄청 추워요. 제가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 좀 섣불리 옷을 입고 와서 굉장히 떨면서 출근했는데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 네. 얼마나 더 추워지나요? 지금까지는 약과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과 강원도 충북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한파주의보. 상황인데 예. 오늘 밤 9시를 기점으로 해서 발령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한파주의보는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질 때 피해가 예상되면서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건데요. 네. 그만큼 이제 밤사이 추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일 아침 대관령 무려 영하 20도인데요. 영하 이 체감 20도. 온도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파주와 철원이 영하 19도, 서울이 영하 15도로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네. 문제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산간지방의 경우에는 서울도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겨울이 원래 춥긴 하지만 좀 많이 추운데 조금 언제쯤 누그러질지 궁금하네요. 네. 아마 휴일 주말 지나서 휴일 낮이나 돼야지 이 날씨가 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는 좀 춥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옷차림 아주 든든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한 21도까지 네. 내려갈 거라는 예보도 있는 상태입니다.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는 또 눈까지 많이 왔죠. 네, 지금 충남 보령, 서천, 울릉도, 독도 대설경보, 충남, 호남,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10에서 30cm 이상, 충남, 호남 내륙 또 5에서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서쪽에 그냥 눈만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경복궁에 담벼락 그 스프레이 낙서한 네. 그 사람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네. 둘 다 10대였어요. 왜 그랬대요? 예. 돈 준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요? 예. 아이고 참. 어제 저녁 7시쯤에 두 예. 사람 다 체포가 됐는데 네. 17살 임모군과 16살 김모양인데요. 17, 16이요? 예. 17살의 임모군은 낙서를 했고요. 음. 김모양은 낙서를 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16일 새벽에 가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는데 이 낙서한 담장의 범위가 44m입니다. 예, 예. 근데 정말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지인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구는 현장에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그 사이트 이름을 썼잖아요. 네네. 지금은 폐쇄가 됐습니다만 그럼 사이트 운영자가 시킨 것이냐? 근데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공범 그리고 배우 관련자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왜 또 스프레이로 낙서가 있었잖아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진 출석을 했는데 네.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범행 직후에 심지어는 그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서 예술을 했을 뿐 죄송하지 않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심지어는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네.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10대 네. 또 철없는 행동을 한 10대가 있네요. 네. 그 원주의 그 무인 점포 내에서 네. 상품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이 입건이 됐는데요. 네. 16일 오전 3시 40분에 원주시 당구동에 있는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과자 등을 꺼내서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점포 내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 그 당시에 술에 취한 것처럼 산만하게 움직이고 매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키오스크를 넘어뜨리고 이래서 거의 한 40분간 난장을 피웠는데요. 난장판을 만들었군요. 근데 그 당시에 문신이 그려진 팔을 들어 보이면서 그 V를 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무인 점포 안에서 반전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뭔가요? 이 무인 점포를 예. 이제 이 사람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지나갔는데 네. 다른 남성이 A군이 가게 밖으로 집어던진 상품들을 주워서 점포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하고 간판에 표시된 업주한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려서 사실은 이 A군의 난동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CCTV 속의 그 인상착의와 특징을 탐문한 끝에 16살 A군이라는 걸 밝혀냈고요. 지금 입건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이어서 청소년 전담 부서에 넘겨져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뉴스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쌀쌀한 날씨에 퇴근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 곳곳으로는 이미 퇴근 정체 길어졌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쪽으로 남고창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주 분기점에서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으로 이동하는 램프 구간에서 역시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산인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함안 2터널 부근과 또 대전 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먼저 동광주 일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 남장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또 장성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도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성산램프부터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류 의원님 인사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좀 많이 상하셨네요. 네, 건조한데 입 벌리고 잠들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언제서 입 벌리고 주무셨군요. 전 또 딴 일이 있으신 줄 알고 뭐 당내 어떤 시끄러운 일 때문에 뭐 소리 지르셨나 싶었습니다.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순신을 아껴 쓰면 안 된다. 국민의힘 원로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에 비유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12척의 배가 남은 상황이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 원로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뭐 원로분들도 그렇고 이제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이제 절차를 밟아가면서 당이 이제 민의를 수렴해 가는 과정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당도 그렇겠지만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그 과정, 한동훈 장관이 수락하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도 아마 개인적인 정치적인 평가를 받으실 텐데 용이 될지 이무기가 될지는 본인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특검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 거치 문제도 좀 영향을 받을 거여서 저는 장관께서 정말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오셔야 비대위원장직으로 역할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랑은 오늘 처음 뵙는 박 의원님도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예. 게 일종의 한동훈 맞는 키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을 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 같은 존재로 한동훈 마스터키. 네, 예.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좀 착각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과연 중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정치적인 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 용산과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고 중도 무당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저는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태생적으로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마치 당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영웅처럼 만들고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까지 환상에 사로잡힐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입을 다물고 주무실 예정이신 류 의원님. 왜 자꾸 그렇게 놀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거칠으셔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말에 이어서 예. 말씀에 이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는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은 인기가 없고 대통령은 유승민을 싫어하고 대통령은 이준석을 미워하고 지금 도대체가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최선의 카드를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해석하면 뭐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고 뭐 몸살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정리 끝나면 오실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지적받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일심동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한 수 벗어나는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는 한 수를 두긴 더어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네. 그런 걸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 그 당내 기류가 실제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뭐 정치 경험 부족과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한동훈 불가론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인 건가요? 불가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쨌든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았는데 다음번에 이 숙제를 잘 해가야지 저희가 또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또 이렇게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 숙제를 잘 과연 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도 쓴소리 할 수 있고 네. 이러한 역할들 하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역할 잘 해내신다면 당도 전 살고 정권도 살고 또 한동훈 장관 개인적인 정치적인 평가도 좋게 받으실 거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결기가 섰을 때만 저 비대위원장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내 기류들도 많죠. 류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맡게 된다면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총선을 앞둔 비대위 권한,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 어디까지 줄 것 같으세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야 그야말로 아마 정권을 주고 싶겠지만 예. 지금까지 뭐 지금 뭐 찬반이 뭐 제가 듣기로 뭐 4대 3대 3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다는데 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켜봤던 보수 정당은 선거에 강하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정당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끝내 찾아내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뭐 통합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적당한 선에서 뭐 서로 타협하고 줄 거 주고 할 텐데 청산이 근데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박 의원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장경태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 한나 땡. 비슷한 의견이세요? 한동훈 장관이 올해 전면에 국민의힘에 나서주면 민주당으로서는 좀 유리합니까? 뭐 불리하진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네. 있고요. 뭐 그런데 이제 뭐 한나땡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뭐 사실 뭐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것도 저는 사실 커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사실 이번 총선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중간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 건데 네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깨야겠답시고 만든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가까웠던 인사인 한동훈 장관이 등판한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기현 체제를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종속적인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대위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엄청나게 혁신적인 뭔가를 할 거다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 중간 평가를 국민들께서 더 박하게 하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피할 이유도 좀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전 예. 최고 말씀은 이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께도 쓴소리 못하고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대 부하의 역할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요, 당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셔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네. 저는 오히려 더 큰 변화의 모습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이제 이번 총선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의 성격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도 이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잘하고 싶으시겠죠. 이걸 네. 가지고 또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평가도 받으실 테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박성민 전 최고의 가정대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돼야만 저희가 또 이길 수 있고요. 또 국민들께 다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이라면 뭐 좀 쓴소리를 하는 모습인가요? 예, 지금과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당 지도부의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또 국민과 당원들이 아마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네, 류 의원님. 조금은 가능하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것이요? 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제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네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봐도 대통령이 낙점했던 그 김태우 구청장을 전혀 옹호를 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 김 후보를 두고 거의 자범 수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그건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준이라도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 정도는 드러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든 어떤 비대위든 지금 국민의힘에 세워지는 비대위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관리해야 될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잖아요. 네. 특검법도 있고 최근에 불거진 명품 수수 논란도 있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계속 근본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문제, 제2부속실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뭐 순방이든 뭐든 어떤 과정에서든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뭐 명품 수수 의혹 논란도 뭐 사실은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네네. 그리고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용산이 좋아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는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쓴소리 하지 않겠냐 이런 거는 한동훈 장관의 지금 현재 언행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드는 거죠. 추가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인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그겁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선정선동하기 좋은 악법이다 라면서 뭐 독소조항 얘기 좀 했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 싶어요. 총선 이후에 본인이 지목한 그 독소조항이 수정이 되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28일 본회의 때가 아니라 총선 이후에 특검법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나요? 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이유는 네. 없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은 사실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는 여당과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넣었다, 정의당이 뭔가 의도가 있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대처라고 생각하고 네네. 한동훈 장관이 뭐 시점 조정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부적절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선거 지나고 하자라는 게 사실 수가 뻔히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보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으니 그걸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모습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그런 시점 조정의 선택을 하면 그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윤 대통령 입장을 조금 도와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김건희 특검법을 만든 민주당과 정의당에 정말 뭐 숨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랄까 아쉬운 소리 할
아쉬운 소리 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작 그때 받았으면 법안 통과 시기는 더 앞당길 수 있었죠. 지금 뭐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법안입니다. 그때 네. 얘기했으면은 같이 무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켰겠죠. 적어도 시기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뭐 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라는 그런 책임은 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좀 돌아봐야 되고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부러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시점을 놓친 거 아니냐 그런 네. 음모론도 반대로 가능해지거든요. 이거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께는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드릴게요. 뭐 고정 질문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 결단이 오늘 보니까 20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27일. 첫 번째 질문. 창당이냐 연합이냐 회귀냐. 두 번째 질문. 김용태 최고는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이 전 대표 창당 가능성이 아직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없다고요. 높다고요. 높다 네. 높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비대위가 어떤 비대위가 들어서든 당내에서 혁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예. 뭐 거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건가요? 안 가시는 건가요? 당내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 때문에 논란이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이 됐는데 당에서는 어제 이모경 대변인이었나요? 이미 탈당한 분이다. 구속 관련 당의 입장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선긋기다. 어떻게 민주당과 관련된 혐의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네네. 구속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결과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리 대응을 일단 하고 있는 모양새고 네. 만약에 이제 뭐 수사가 진행이 더 되고 그다음에 재판 1심에서 뭐 최종적으로 1심에서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당도 입장을 저는 내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입장을 내야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대응을 좀 자제하는 모양새인데 뭐 그럼에도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검찰이 이제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뭐 의원 한 20여 명 정도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이제 설명을 하든 또는 그리고 검찰이 특정한 것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특정한 명단 자체가 정말 받았다라는 직접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 일종의 회의를 같이 했다라든지 모임을 같이 했다 뭐 이런 명단이기 때문에 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정치권은 사실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어쨌든 이 돈봉투 논란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미온적이거나 뭐 자체적인 뭐 진상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따갑게 시선을 보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고 그걸 인정해야 하고 국민들 앞에 그래도 송구하다 이런 논란이 지금 제1야당에서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좀 사과를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류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지금 86세대 용태론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후배 정치인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공격이다. 집단 퇴출 대상이 아니다. 86세대들은. 류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물론 민주당 일부 인사의 잘못이 86세대 전체의 잘못일 예. 수는 없겠죠. 네. 저희도 아마 이제 다 근현대사 시간을 배웠고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선배 세대 전체에 대해서는 무한한 존경의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고 뭐 지금 86 용태론이라는 프레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586과 운동권이라는 말이 어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게 됐는지 네. 선배들께서 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만 해도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민주투사 노릇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범죄 혐의자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곱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당 창당 속도전에 나섰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117명 정도의 의원분들이 반대 서명에 나섰죠. 정치평론가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격하니까 공천을 달라는 충성 경쟁이다. 공천표를 달라는 충성 경쟁이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바른 길을 위한 의원들의 이런 비판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저는 뭐 평론가들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요? 공천 시즌이 돌아왔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초선 의원들이 뭔가 소장파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늘 이 권력에 아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의 배경이 뭐 어쨌든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창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적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당을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고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정당으로 쓰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오죽하면 저렇게 나올까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초선 의원들이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먼저 비판을 했었어야죠. 그런 연판장을 돌렸어야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응원하셨을 텐데 예.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뭔가 권력에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 여야 초선들 다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드리고 싶은 질문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질문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만남을 가졌단 말이죠. 이제 서로 우호적인 대화도 오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일가를 했습니다.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이 변할 것인지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서 실망스럽다. 해오던 일을 계속 하겠다. 다만 연말까지 시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뭔가 실체적인 변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읽혀지는데 어쨌든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래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시간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이나 생각들을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전달할 그런 통로는 분명히 되셨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 네. 어쨌든 좀 서로 간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는요. 류 의원님. 네. 정의당 새로운 선택 창당에 참여한 류호정 의원이십니다. 한데 징계위에 지금 회부되고 당직 직위도 즉각 네.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남아서 당의 설득 작업을 좀 이어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저 한 100여 초 안에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할 말이 많으세요. 네, 저는 네. 추가 질문 드렸는데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면 정의당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정의당을 포기한 건 저는 김준우 비대위원장과 그 이하 야합한 정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의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재창당은 녹색, 노동 그리고 제3의 정치 세력과의 통합과 연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제3의 정치 세력도 빼고 통합과 연대도 삭제를 하는데 그 길로 가면 저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누군가는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준우 비대위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류호정을 단톡방에서 추방한 거 말고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당론이라 우기고 있는 이마저도 실패를 하는 중인데 녹색당과의 연대 추진이요. 원래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이번 네. 주에 선거연합정당 연석회의 그리고 공동 당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했는데 하고 있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진보당은 정의당 플랫폼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연합신당 하던 대로 하기보다는 네.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럼 한 30초 정도요. 그러면 병역의 남녀평등 말고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아젠다가 있으신지요? 아젠다는 30초 안에 설명하자라고 하죠. 어려우시면 젠더 예. 청년 그 뒤로 청년 노동 정책들을 이어서 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당분간은 제3지대 나와 있거나 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거리를 좀 좁히는 작업부터 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정치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만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동혁신구역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 소식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 충남 태안군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하시고요. 쌓인 눈을 치워서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전을 하실 때는 고갯길 또 교량 등의 얼으면 구간은 특히 위험하니까 천천히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나 자우림이 부릅니다. 25, 21.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더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기억해내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데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선규는 매년 겨울이 싫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늘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는 선균의 가족.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창문과 냉기 가득한 집안은 뿌연 입김이 나올 정도인데요. 할아버지는 난방비를 벌기 위해 온종일 폐지를 주우려 다녀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천 원뿐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빠와 엄마 대신 지금껏 선규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밤마다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선규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선균의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동시에 내리는 지역은 당분간 빙판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매우 추울 전망인데요. 눈과 강풍, 한파로 인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절기 동지를 이틀 앞두고 현재 한파특보 전국 대부분으로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역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특히 한파 경보가 내려져 내일 영하 15도 한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극한 한파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풀리겠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렇게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대구 한령은 영하 20도, 파주 영하 19도, 대구도 영하 9도고요. 부산마저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8도 등 전국적으로 낮에도 영하권의 심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겠고요. 강풍특보 발효된 일부 서해안 내일까지, 제주 모레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게다가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는 매우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권이 최고 20, 전라권은 최고 50cm, 제주 산지 최고 70cm 이상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8.9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기존 정부안 대비 4.2조 원이 줄어든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피해자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1%, 0.57%씩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보다 14.2% 늘어난 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7.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마마스건의 I Need a Win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When it seems things are finally going right, and even the sun is shining for you, and there ain't a cloud in sight. Light flies an arrow to your heart, sailing over your defenses, breaking your will apart. I need an angel on my shoulder, somebody watching over. Give me an angel on my shoulder, 'cause I need a win. So I pray that each word feels so in vain
blood falls like rain when a lie shoots a bullet straight to your heart, leaving you open and defenseless when living becomes so hard. Now from my losing days were over, oh yes, but it seems I'm getting nowhere before I begin. Oh, I need an angel on my shoulder, somebody watching over. Give me an angel on my shoulder, 'cause I need a win. Yes, when life sends you right back to the start, in your skin a little thicker, black and I'm blue with the scars. I thought my losing streak was over. Oh yeah, yes. Though this pay is going nowhere, there's no giving in. I need an angel on my shoulder, somebody watching over. Give me an angel on my shoulder, 'cause I need a win. Yes. I need an angel on my shoulder, somebody watching over. Give me an angel on my shoulder, 'cause I need a win. Yes, I need a win. Oh, I need a win. Yes, I need a win. I need a win. Yes, I need a win. I need a 비대위 체제로 가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대위를 꾸려보셨고 3년간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을 지내셨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저희 고전에 눈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예. 재난특보 소식 좀 전해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기상청에서 전달한 소식입니다. 현재 충남권 또 전라권, 제주도 이 세 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됐고요. 시간당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한동훈 장관 이제는 어제는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냈고 오늘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오늘은 말을 좀 아꼈고요. 선대위원장직이 어떠냐고 했던 당내 비주류까지도 이제는 비대위원장직 이게 대안이 또 누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류가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초읽기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예.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당 상임 고문단까지 네. 이제 회동을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형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정말 신중하고도 진중한 그런 모드로 다양한 의견과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목소리들을 지금 모아보고 있죠. 예. 결론은 이제 대안이 한동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뒤에 또 차근차근 여쭤보겠지만 네. 어제 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또 덧붙였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실제로 의원님께서 오랜 정치 활동하시면서도 몸을 사릴 때 위기가 더 오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대위라는 거는 예. 당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당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고 임시 체제지만 그 임시 체제를 통해서 네. 당의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도 만들면서 네. 또 새로운 희망을 읽어내는 거예요. 즉 그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네. 승리를 목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함도 있어야 되고 또 가단성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조직을 아우르고 추스르주하는 그런 포용력도 포용도 예.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자입니다. 예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되려 이런 위기 상황에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면은 그게 더 큰 위기인 것이다. 정치적 경험으로 노련함만 가지고 한다면은 가단성이 있고 또 치밀함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겠냐. 네. 자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당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즉 당과 정부의 그런 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그런 자리가 비대위원장이죠. 굉장히 중책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가 있었고요. 이제 당의 어떤 결정만 남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더 이상 의견 수렴은 하지 않겠다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정식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제안이 간다면 좀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예측 나옵니다. 모레 금요일이다 발표가. 뭐 주말이다. 28일 본회의 지나서다. 언제쯤 추대가 될까요? 이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당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네. 대체로 이제 한동훈 지금 현재 장관이 당의 비상체제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을 갖췄다고 본인이 판단하면은 본인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공식적인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할 거예요. 네. 그 제안을 받고 바로 신속하게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수락을 하면은 네. 또 법무부 장관직도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또 우리 당도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네. 그렇게 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한 건열 정도 윤재욱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 대행이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수락하는 과정과 또 전국이 절차를 거치면은 다음 주 빨라야 다음 주 초중반이 되겠죠. 초중반. 다음 주에 보니까 25일 월요일인데 크리스마스라서 휴일이고요. 그다음에 네. 27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날이고요. 28일은 또 본회의라서 뭐 김건희 특검법 여부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많아서 좀 이 시간적인 조율을 좀 안배를 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다음 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다음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해도 네. 다음 초중반인데 뭐 그런 지금 국회 상황까지 그리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28일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네.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장관 임명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제안하면 지금은 안 받을 거다. 9월 모의고사 7등급 학생을 서울대에 보내는 걸 같다. 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혹시 한동훈 장관이 제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그렇습니까? 거죠. 윤재욱 지금 현재 당대표 권한 대행은 예. 제가 본 우리 당의 역대 원내대표 중에 가장 신중하면서도 진중한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의회주의자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공교롭게 또 이분이 수석부대표를 하셨는데 그러셨나요? 네. 뭐 저는 드루킹 특검이다 뭐 또 통일교 위해서 북한에 뭐 김영철 뭐 이렇게 넘어올 때 뭐 가로막고 뭐 이렇게 덜어두고 있고 그럴 때도 많았지만은 이분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넘어오는 법안까지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보는 분이에요. 네. 그만큼 실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이분에게 다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이번에 비대위원장 잘못 모시면은 내년 총선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월 11일 우리가 강서구청 재보선이 그때 총선 6개월 딱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한 2달 동안 우리는 핵심을 띄우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지만은 사실상 별 성과를 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밋밋한 경향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3개월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그러면 대체적인 여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아지는데 네. 이분이 진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까지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나 틀 방향까지도 일부는 바꿔 나가면서까지 예. 국민들 그런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건지 이걸 정말 면밀하게 살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신이 서면은 아마 제안을 할 건데 네. 그 제안하고 난 이후도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바로 수락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자기도 심사숙고의 시간을 또 더 가질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비대위원장이 그 어떤 비상대책위원장보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이 자리가 어쩌면 적을 많이 만드는 자리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쳐내야 되고 어떻게 때로는 혁신도 해야 되고 또 쓴소리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좀 꺼리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정치를 한다면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너무 중책을 맡아서 적을 오히려 만드는 자리에 쉽게 수락하지 않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야 되죠. 비상대책위원장은요? 내년 이제 결론은 4월 총선을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단성과 치밀함 그리고 포용성도 뭐 복합적인 고도의 정치 행위를 이 비대위원장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무 일상적인 당무는 당의 최고 결정기구가 됩니다. 예. 비대위가.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지만은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당권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수락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거예요. 예.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생사여탈을 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좀 많은 원외위원장들까지 이 공천 권한을 행사할 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과연 어떤 지략으로 어떤 인사를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건지. 그렇죠. 두 번째가 또 선대위를 띄워야 돼요. 선대위도 내년 총선에 진짜 명망가를 모셔서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면모로서 책임지는 책임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도 하지만은 이제 쓴소리 또 윤석열 정부에게 아픈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결기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피를 묻혀야죠. 또 공간이 선대위 일상적인 당무 이런 조율 조정기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렇게 빨리 쓰면 어떡하냐 나중에 써야지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이 사람을 지금 써야지 이 보석 같은 사람을 누구의 말을 따른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지금 시점이 너무 이른가요? 아니면 적절한가요? 만약에 등판을 한다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사실상 청명해지거나 한식해지거나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불과 총선을 3개월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아직까지 수도권 유권자들의 그런 표심은 엄청나게 냉랭합니다. 예. 결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라. 맞다면 당장 써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지난 뭐 2020년 21대 총선에 그때 우리 여건보다 더 어려운 지금 여건 속에서 네. 총선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엄청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또 정말 큰 공천에 그런 무리함이 없으면서 사단이 나지 않으면서 네, 그래도 좋은 인재를 많이 등록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들은 또 잘 또 이해를 시켜서 네네네. 불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출마를 시켜서 당선을 만들어야 돼요. 네네네.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정치적 행위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런 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예. 그 엊그저께도 이제 그런 거예요.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넘게 네네네. 모여서 3시간 한 넘게 연석회의를 했죠. 연석회의를 한 예.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이런 정말 복잡 미묘하고 손에 피 묻혀야 되면서 네. 이런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맞느냐. 이번엔 되려 선대위원장으로서 정말 또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참신함으로써 선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지금 대중성과 인지도, 이미지는 상당히 괜찮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당무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걸 다 출범시키는 과정에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그 책임은 또 비대위원장한테 다 기결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좀 우려 섞인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조금 다른 역할로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가 보네요. 저요? 예. 근데 저는 굳이 뭐 판단을 하라면은 그거보다는 뭐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네. 예. 제일 저는 급한 게 네. 우리 당만 변화하는 게 지금 우선 급선무가 아니잖아요. 예. 정부도 더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딴 사람보다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네네네. 그리고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분이 우리 내년 총선을 치르면은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지금 현재 국정 기조나 통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이거 변화하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비춰지는 이런 당정 관계를 앞으로 수평적으로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책임정당으로서 네. 내년 총선을 책임 있게 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현재 네. 한동훈 장관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네. 심지어 뭐 나를 밟고 가라 네. 이런 정도의 익스큐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추대론이 나오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까지 반영하면서까지 이 비대위원장까지 선택한다면은 국민의힘이 그건 아니라 그러면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 대행이 진작에 해버려야죠. 뭐 굳이 뭐 의견을 여러 듣고 가지 뭐 이 예.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 허비하면서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네. 지금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가 또 그거거든요.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 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아바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나는 맹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그럴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다면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대통령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 역할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예. 거죠. 한동훈을 굳이 선택하는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하는 네. 것은 신뢰 속에서 변화와 혁신, 쇄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진짜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진짜 결기 있고 결단 있고 네. 용산하고 진짜 뭐 사생 결단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 용산이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용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그걸 수용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당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정말 사전에 공감이나 어떤 신뢰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불의 파업이나 엇박질을 하면은 대려 선거를 망쳐요. 역대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YS 때 이해찬 대통령 후보와 YS의 관계도 그런 거고 항상 많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우리 당정이 변화되고 일신하고 쇄신된 모습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한다운 장관은 그렇게 일간에 뭐 민주당 벌써 프레임 만들려고 윤석열 뭐 아바타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지만은 어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그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공정성을 위해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가 뭐 충성하고 뭐 복종 맹종하는 사람 아니다. 네네네. 그러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주는 게 일부 의원들은 땡큐라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총선 프레임이 좀 바뀌어서 우려가 된다라는 기색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는 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한땡큐 뭐 이런 거 한남땡 뭐 이러더라고요. 한남땡 뭐 사고 별 뭐 하여튼 이번에 아마 그 땡큐 한 사람 나중에 가서 혼날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의외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진짜 국민의힘 집권당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그 숙제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가단성과 그런 소신 뭐 이런 걸 한동훈 장관은 저는 보여주려고 봅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당무에 뭐 기존 김기현 당대표나 이런 분들 처신 비슷하게 하면은 내년 총선은 우리가 불행해질 겁니다.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가요,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여부를 한 일주일 앞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7일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결심을 알리는 순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정광석화처럼 같이 움직여주길 기대한다라는 메일도 다 보냈다고 해요. 중앙선관위에다가 창당 절차도 문의했다고도 하던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창당을 만드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은 뭐 신당 창당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도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줄기차게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되는 그 주체들이 다 그만뒀잖아요. 김기현 당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린 것이고 또 대통령 측근 인사의 대표선을 가졌던 그런 장제원 의원도 이제 뭐 이 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기는 길이면은 그 공들여 난 자기 부산의 사상 지역구도 그냥 던지고. 오로지 이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이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거 헌신과 희생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로 비대위원장 되시는 분이 내년 총선 우리가 보수 진영이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이 있기도 전에 자신만 정해놓은 27일이라 그래서 그 27일 신당 창당으로 뭐 27일이 어디 뭐 하늘에서 뭐 계시한 날입니까? 뭐 그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도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 27일이라는 게 뭐 제시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 당이 이제 드디어 비대위 체제까지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체제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비대위 체제와 대화 한 번 없이 신당 창당으로 가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를 보낸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단합을 위해서는 뭐 산이든 물이든 건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낙연 대표는 또 다릅니다. 실망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실망했고 나는 해오던 일을 계속 하겠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시간 주겠다는 것은 유효하다.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김 반장이 예. 내년 4월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음 이제 대선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선 후보자들, 예. 그런 사람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 당에서 일정 부분 자기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대선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대단히 어려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6월 달에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네. 그 인천공항에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그냥 지지자들이 왔잖아요. 네. 그럼 그때 좀 휴식 취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당 체제로 그 독단과 전형 속에서도 공고하게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때 그 비명계들 저 뭐 어려운 비명계들 구심점도 없이 어려운 싸움 하고 있을 때 본인이 진작 나서야 되는데 상당히 실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이라도 저렇게 이제 탈당을 통해서 신당까지 창당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은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자신을 뒷받침했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갖다가 공천을 통해서 담보한다 그러면은 굳이 신당 만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없겠죠.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뭐 일주일에 법원을 뭐 2차례 이상 가는데 당무 볼 수 있냐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지만은 내년 4월 공천에 본인의 어떤 본인이 출마를 희망하는지 모르죠. 또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뭐 희망할 거예요. 계시다는 걸. 다음에 대권 후보가 되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문제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일부지만은 그 지분을 준다면은 신당 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낙연계의 입지를 좀 넓혀주는 행보를 한다면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이게 뭐 전직 총리 3총사가 이게 결합해가지고 신당 창당 쪽으로 가버리면은 큰 데미지를 받는데. 그럴 수 있겠죠. 이낙연 전 대표 당사자는 빼놓고 그냥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또 만나서 좋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이낙연 뭐 전 대표만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상 소식을 좀 잠깐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6시 20분에 전북 고창군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쌓인 눈은 미리 치워서 사고를 예방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 임시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눈이 쌓이면 위험하니까 동료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도 도로 위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한평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 서평택 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언양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충청권 영동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요금소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정체 심하고요.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안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수선아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나들목부터 청담대교 북단까지 정체입니다. 그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관련 소식 분석해 주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이시자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보니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금 뭐 전쟁 중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내년 러시아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뭐 좀 주목할 부분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건데 이 무소속 대선 후보 출마 등록 이 결정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선은 3월 17일입니다. 예. 내년에. 근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집단 인민전선이 주도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700명의 정치인, 뭐 스포츠 스타,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만장일치로 푸틴 대통령을 무소속 후보로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무소속 출마한 거 아니고 사실은 지난 2018년 대선에도 네.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초당적인 지도자 또 이제 불필요한 이제 정당 경쟁을 네네. 좀 피하고 특히 지금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보다 푸틴 지지도가 한 40%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러시아당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이제 무소속으로서 이제 초당적 이미지 출마를 한 거고요. 이제 2018년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제 뭐 정파나 뭐 당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모든 걸 포괄하는 우수한 지도자다, 뭐 지도가 될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기 위한 셈법도 좀 있나 봅니다. 예, 실제로 예. 러시아 정의당 야당이 푸틴 대통령 지지하겠다고 초당적으로 나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당적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푸틴 대통령이 지금 1999년 12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권을 유지하고 있죠. 아주 장기적으로요. 대통령 임기 연임, 네. 뭐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개헌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이제 대행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 다음에 이제 2000년 5월에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때는 임기가 4년이었습니다. 네. 연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2008년까지 대통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008년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헌법상 자기가 물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총리하고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맞바꾼 겁니다. 그때 메드베데프. 네, 메드베데프 총리가 대통령이고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총리가 되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그 해에 2008년에 대통령 임기를 이제 차기 대통령부터는 이제 6년으로 늘린다는 이제 개헌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푸틴이 권력으로 돌아왔고 6년 연임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권력 유지를 해야 되니까 2020년 7월 1일 날 네. 국민투표로 개헌을 합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이 개헌 이전에 한 대통령 임기는 모두 취소한 겁니다. 아하하하.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다시 12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36년이고요. 그렇게 되면 84세까지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보면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 장기 집권에 대한 열망들 또 이거를 실제로 펼치고 있는 나라들도 곳곳에 특히 우리나라 주변국에 좀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 집권에 대해서 여론이 꼭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것에 되게 성토하고 항의하고 비난하는 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내부 여론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금년 6월 달에 예. 프리고진 반란 사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모스크바 근교 120km까지 반란군이 진격을 했습니다. 그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푸틴의 이제 불안정성, 이제 통치 엘리트의 균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8월 달에 비행기 사고로 프리고진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또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서 좀 서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러시아 국내 그
정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레바다 센터라고 그래도 독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 대통령 지지도가 85%가 나왔습니다. 아유. 그 지난 6월 달에 1%보다 또 5%가 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안정 지지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 경제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3.5% 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러시아 경제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국내 정치 안정화에 아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3.5%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가 85%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어떤 위기 다 극복하고 입지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최소한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승리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네. 큰 변수가 없어 보인다. 아, 그 정도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푸틴 대통령 정적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행방이 좀 묘연해졌다고 해요.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이거 굉장한 우려가 된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이 나발리 측근과 국제인권단체들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러시아 당국이 입막음을 위해 조처를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네. 그 나발리는 이제 금년에 47살입니다. 예. 2010년경에 이제 부패 폭로 인권 변호사로 상당히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푸틴의 정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 탄압으로 보이는데 2013년도에 네. 횡령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27%를 획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2014년에 횡령 혐의로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네. 감옥소에 이제 수감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감옥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2018년 아까 대선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나발리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제 전과자라는 걸 가지고 그 후보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예, 예. 2021년에 그 독극물 이제 테러로 이제 사실은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꼈고 네. 이제 베를린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에 돌아오자마자 러시아 정부가 가석방 조건 이제 위반이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 선고를 하고 구금을 한 다음에 2023년 8월에 금년 예. 8월입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우니까 극단주의 혐의가 있다는 걸로 19년 형을 선고합니다. 극단주의 성향이 있다라는 걸로. 극단주의 혐의가 있다. 네. 네네. 그 이끌던 단체 예. 이제 반부패 재단 뭐 미래당 이런 것들이 이제 반국가 단체라는 혐의를 씌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구금이 됐으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2038년이나 돼야 석방이 가능한 그러네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다가왔는데 지난주입니다. 12월 5일 날 여러 이제 나발리의 측근들이 지금 감옥소에 없고 만나지 못하고 행방 불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구치소로 이제 이감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선거 때문에 어디에 정말로 이제 연금을 한 건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이제 정치적 탄압이 있었다. 아마 나발리가 아까 27%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푸틴 대통령 내년 대선에 아마 유일한 변수로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5선인가요? 5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대선에서 이기면
일단 이제 푸틴의 권력은 공고화된 거니까 예. 현재 이런 지정학적 갈등, 미러 갈등, 경제 진영화 이 추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쟁도 지속될 것 같고 한러 관계도 전쟁 이전까지는 아마 지금과 같은 어려운 관계가 이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조금 다른 변수를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협상에 나서고 서구와 양보하는 거는 이제 내년 대선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선거에서 이기고 되면 약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미국 이제 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5일이 대선이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이 전쟁에서 미국이 양보한다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반대의 주장을 할 테니까 그렇겠죠. 본인이 이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협상이 3월과 뭔가 여름 정도에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정말 평화적 협상에 의해서 종전될 거냐 하는 거는 아직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또 내년 예산안, 우리도 오늘 예산안이 합의가 됐습니다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방비가 대폭 늘어났다. 이거는 전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전황을 잠깐 보면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를 점령할 때까지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점령했던 땅의 거의 절반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러시아가 이제 서구의 무기를 소진하는 좀 장기 소모전으로 이제 작전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전선이 고착되는 추세를 거의 1년 가까이 보였고 이제 11월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선언했지만 뭐 지지난주에 제렌스키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대반격의 성과가 없었던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EU가 70조 이상의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 예산이 지금 이제 공화당 반대 또는 헝가리나 일부 국가 반대 때문에 둘 다 홀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전쟁이 어쩌면 좀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으로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 변수는 지금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일부 평화 협상 주장으로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아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 국내와 좀 가까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9월에 지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뭐 올해 안에 방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뭐 올해가 다 끝나갑니다. 뭐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가요? 그 이제 10월 18일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 평화 방문 전에 이제 일각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 평양 방문 일정이 조정될 거다. 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라브로프 장관 돌아온 이후에 그런 이제 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에 좀 평양을 방문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 우선 이유가 북한 같은 불량 국가하고 이제 러시아가 엮이는 것 자체가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이제 지위를 유지하는데 조금 부정적이고 또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푸틴 대통령의 스타일상 방문하면 구체적인 뭔가 의제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러북 간에 그럴 의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에
그러니까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것 같으니까 그때 부랴부랴 평양에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뭔가 한미일 공조 또는 한미일 공조가 나토와의 연합 뭔가 이 안보 구조가 굉장히 급변하지 않는 한 네. 일단 그렇게 급하게 평양을 방문할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연대에는 뭐 불가능하고. 네네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러 간 특히 이제 군사적인 어떤 밀착이 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군에서도 지금 분석해서 밝힌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컨테이너 뭐 몇천 개를 동원해서 북이 러시아에 지원하고 러시아는 기술력, 그들이 가진 우주 항공 기술력 나아가서는 그게 무기화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이런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자주 나타나는데 북한과 러시아 북한 간의 이런 군사적인 밀착, 이런 거래 이거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무기 거래의 문제는 예. 확실한 증거 포착이 좀 어렵다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1,000개의 뭐 이송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네. 일단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북한에 대한 추가 유엔 제재는 비토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작년에 ICBM 그때도 이제 러시아, 중국이 그 비토권을 행사했고 요번에도 네네네. 그 며칠 그저께인가요? 그 이제 사실은 유엔 안보리에서 뭐 별도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기 거래에 대한 또 추가 제재를 유엔에서 하기 어렵다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외교적으로 이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네. 또는 유엔 제재 위반을 한다면 그거는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거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러시아한테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추가 제재가 어렵다면 혹시 기존 대북 제재의 체제가 혹시 조금 무력화된 측면이 없는지 네. 또 그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나 그런 게 가능한 게 없을지 예. 기존 제재의 실효화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균열감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좀 메워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은 예. 코로나 이제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예. 이제 유엔의 어떤 제재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현재로는 그 두 가지를 하면서 뭔가 해나갈 수밖에 없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찾기 어려운 분야여서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내년에 막 러시아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오선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동반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는 네, 봅니다. 네, 네. 이제 왜냐하면 그 지금 러시아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유엔 체제의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네. 특히 러시아가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유엔에서의 어떤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대놓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그런 핵실험을 무모한 행위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역시 그 러시아는 이제 기존 NPT 체제 유지가 예. 이제 이때까지 오랫동안 이제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내년에 대선도 있고 네. 트럼프하고 또 협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하지 않으리라고는 봅니다. 핵산 방지 협약을 준수하는 행보를 볼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청권 그리고 전라권,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15도 내외의 강추위가 또 예상되고요. 도로가 얼어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까 출퇴근하실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운전을 불가피하게 하실 때는 안전거리를 좀 유지해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상 집을 비우실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시고 수도 계량기함은 헌옷이나 이런 보온재로 감싸서 동파를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